한국전쟁까지도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무기들을 사용했던 우리 국군.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까지 한국에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성능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비궁이 국산 유도무기 중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산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궁은 FCT 비행시험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개발한 무기체계로 약 7cm의 지름의 유도 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는 로켓으로 차량에 탑재 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동성과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갖춰 단독 작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많이 국산화되면서 무기들의 이름도 친숙하지만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름의 뜻들을 곱씹어보면 어떤 무기인지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 대공무기나 미사일은 상상의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K-30 복학 대공무기는 비호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대로 비호로 쓰기도 하고 플라잉 타이거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더 세 보이네요. 날개 달린 천마는 지대공 유도무기의 이름으로 적절해 보이고 북쪽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현무는 우리 군의 자랑, 지대지 유도무기의 별칭인데 사거리 연장 등 여러 개량형에도 현무 1, 2, 3 등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징적인 수호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전술 유도무기에는 활, 궁을 넣는 추세인데 휴대용 대공무기에는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에는 천궁을 쓰고 오늘의 주인공인 2.75인치 유도로켓은 비궁, 참고로 날비가 아니고 비수를 뜻하는 비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볍게 날리는 비수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인 이 무기의 특성에 아주 적절한 이름입니다. 비궁은 영문으로 LOGIR 로거라고 읽는데 말 그대로 저가형 유도로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5인치 즉 70mm의 유도로켓으로 2000년대 중반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로우코스트라는 이름에서 나오듯 개발의 우선 목표는 저가입니다. 싼 가격, 발당 4천만원으로 사람이 직접 발사하는 휴대용 유도무기인 신궁의 가격도 1억 8천만원인데 기존 유도무기들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궁은 미국 해군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했던 무기인데요. 미국 해군은 해전에서 대형 대한미사일을 주로 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소규모 반군, 무장된 차 같은 비정규전과 작은 국지전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2000년 예멘에서 소형 보트의 자살 돌격으로 미 구축함이 피해를 입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일 수많은 소형 보트들이 미 해군 함정에 동시 돌격을 해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함포로 공격한다면 사거리도 문제인 것이 뒤에 대기하는 적 함포의 사정권에도 아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무지막지한 대한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저렴하고 작은 2.75인치 로켓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대 16발만 장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는 발당 1억 2천이 넘는데 이런 비싼 무기 대신 저렴하면서도 포드당 10대발 이상 날려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한국방위산업청에 자료를 주고 연령상 탐색기와 유도장치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유도장치의 하드웨어와 조종날개, 구동장치, 탄두 및 신관 등은 한국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쏙 빠져버려서 한국은 난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청은 그동안 기술도 연구개발해놨고 무엇보다 군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응급성이 있고 개발을 완료하면 다른 무기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필요하다고 개발을 시작한 건데 방위산업청이 이야기한 긴급한 필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였습니다. 보통 배는 물속에 스크루가 추진력을 주는데 공기부양정은 배 위에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선체 하면에 압축 공기를 강하게 분사해서 에어쿠션을 만들고 지상이나 수상을 약간 떠서 이동하는 배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갯벌 같은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 재미도 있어서 관광용으로도 썼지만 워낙 부품관리나 연비 문제가 심해서 민간에서는 안 쓰이고 시속 96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군용으로만 쓰입니다. 상륙정이나 상륙장갑차들도 방파제나 갯벌 같은 지반이 약한 곳은 상륙작전에 애를 먹기 일쑤인데
공기부양정은 순식간에 해안까지 기어 올라와서 병력과 전차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니 효용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 상륙함이 올라갈 수 있는 평탄한 해안은 세계 해안선의 5%밖에 안되지만 공기부양정은 80%의 해안에 다 올라갈 수 있고, 더구나 상륙정은 해안에 배를 대는 게 전부이겠지만 공기부양정은 육지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지비도 더럽게 비싼 공기부양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형편에 더럽게 비싼 무기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북한은 항해도 남대천 하구 고안포를 중심으로 한 공기부양정 기지도 있는데, 거기서 공기부양정으로 출발해서 러쉬가 들어온다면 백령도까지 4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 미국도 74척만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약 250척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한 척당 1개 소대가 탑승한다면 북한군 특수부대 1개 여단이 순식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워낙 커서 은밀한 간첩작전 같은 때가 아니라 최소 국지전 이상의 상황을 만들고 극초반에 닭돌 작전을 할 때 서해안에서 개떼처럼 몰려올 텐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한국이 하는 것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검독수리 B급 신형 고속함에 130mm 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도 구매했습니다. 아파치는 추가 도입 의견도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에 48대가 있고 한국군에는 36대가 있는데 숫자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본래 전차 등 기갑부대형 공대지의 왕자 아파치를 서해안 고속종 방어용으로 전담 대기시키는 것도 무리이고, 아파치는 북한의 침투전과 파도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지, 권투 선수한테 발차기 못한다고 트집 잡는 거야? 때문에 진짜 북한이 개떼처럼 저글링 러쉬를 한다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저글링 개떼를 보내는데 배틀 한 부대 있으면 뭐하나요? 우리도 마린 개떼, 아니 파벳 개떼가 있으면 역관광도 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비궁이라고 판단한 방위산업청이 대량의 유도무기를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비궁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비궁 한 대의 발사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표적 탐지 장비와 발사 장비 운영자 각각 1명과 5톤 차량의 운전병까지 단 3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력은 소중하니까 합체 차량에서 발사하는 기동성 뿐만 아니라 안전한 벙커 등에서 원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 타지와 운용 인원들이 탑승하는 캐빈, 20여 발에 가까운 유도 로켓을 품고 있는 포드 2개가 장착된 회전포탑으로 이루어져 있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탄도 위력은 약한 편이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공기부양정한테는 딱 저글링의 팔을 숨겨주죠. 길이 1.9m, 무게 15kg에 직경 70mm는 음료수 캔 정도 두께겠네요. 비궁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인 키드라 70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 발사 후 망각형으로 개발에 성공해 다수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은 발사 후에는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알아서 스스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쏘고 나면 오토라는 겁니다. 한편 방사청장은 이번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방산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FCT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에 필요한 군수품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0년 도입한 조달 프로그램인데, 핵심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성제품 중 미군에 의해 소요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 테스트 및 평가를 실시, 합격한 제품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군에 의한 소요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테스트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FCT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CTO가 지원하고, 당연히 여기서 합격한 제품은 미국, 육해공, 해병대 등 각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수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실제 2004년 이후부터 FCT 프로그램을 통과한 제품은 100% 미국 국방부에 납품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2015년부터 2019년 세계 점유율은 2.1%로 그전 5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세계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FCT 합격을 계기로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미국 같은 대기업에 납품 확정했으니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한편 북한의 땅굴 기술과
이 공기부양정을 이란이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을 막아야 하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에도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언론 포린 팔러시가 미국 의존에 지치는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국산 무기 생산을 늘리고 나아가 메이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논평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트로이 대학의 핑크스턴 교수는 북한의 위협과 백악관의 불확실한 태도에 맞서 한국은 자국 생산 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 메이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연세대의 제프리 로버슨 교수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에서 과거의 신뢰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 한국은 군사기술에서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자주국방에는 경제적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로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을 찾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군비 증강, 러시아, 중국 군용기의 카디지 침범 등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방위산업은 관심 있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한국의 무기 개발과 수출 소식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니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 때까지 우리 국군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총기류를 사용하기도 했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서도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 국가인 미국까지도 한국의 무기 개발을 요청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그들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 그 가족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해인데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많은 호국 영령들을 더더욱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국군 전사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며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배지 12만 2609개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 캠페인은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는 주제인데요. 이 배지는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6.25 전사자 12만 2609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는 헌신했던 군인들을 책임지고 우리 국민은 그들을 기억하자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인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전쟁에 있었던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해군. 한주호 준이가 그 주인공이죠. 한주호 준이의 숭고한 삶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우리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은 군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 생명을 지켰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기적이 되어줄 수 있는 해양경찰이 꿈입니다. 요 구조자에게 마지막 희망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국민에게 기적이 되고 싶었던 고 정호종 경장. 그는 해경이 된 지 1년 만에 어두운 바다에 한 줄기 빛을 내리고 별이 됐습니다. 얼마 전 경남 통영에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정호종 경장은 마지막 의식을 잃기 전까지도 구조자 옆을 꿋꿋이 지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영웅, 소방관입니다. 매년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2019년 고 서건우 소방장은 공장 화재 현장 지하층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겠다며 들어갔다가 순직하셨고요.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방 헬기를 탔던 5명의 특수구조대원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 시대의 영웅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그리고 의료진까지. 이들은 국민을 살리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죠. 국가의 부름에 가장 앞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기 위해 뛰쳐나올 때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영웅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단지 감동과 눈물만으로 볼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는 국민의 모든 헌신과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니까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9년째 순직한 분들의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남겨진 자녀의 성장을 사회가 함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 그리고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더 풍성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추모와 기억, 예우와 감사,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행사들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살아계신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 메달을 드리기도 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국과 국민을 지켜주신 유공자의 집엔 문패도 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보훈 정책이 부디 모든 유족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영웅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신이시여,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여러분